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이 오셨는데 시장이 웨이브를 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죠? 뭐 지혜롭게 올라가야 될 텐데. 근데 뭐 지금 조정 오면 사겠다고 했는데 사실 네. 조정 같은 조정이 없었고 그죠?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의 시장에 몸을 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약간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 대형주들 일부가 보면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순 매수하면서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네. 대형주들이 등장을 했죠. 그런 종목들은 쫓아가셔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스타트하려고 이제 폼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쉬다가도 그러니까요. 예 추세를 또 뽑아주는 네. 뭐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은 좀 너무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겁먹어야 될 거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쉬었다가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금 네. 신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예. 투자가 어려워요. 이제 하도 쩔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예. 쩔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도 이제 조정 받겠지 그죠? 예. 기다린 조정 안 오고 그죠? 이게 참 이럴 때는 강 사장은 또 강 사장 마인드로 탁 마인드를 바꿔서 이 대표님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뭐 몸을 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예. 그러게요.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원전만 가다가 반도체가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선두에 서줬고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부장들이 좀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지금 비중 확대를 해도 되나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 달마다 여기 올 때마다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그 참 지루한데 맞아요. 예, 네. 조선 방산 뭐 이런 네. 얘기는 안 하고 왜 반도체 얘기만 하냐? 조선 방산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 예. 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보면 시총 비중이 뭐 9년 만에 삼성전자가 최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종목들이 시총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정체 상태였고 네. 특히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런 반도체는 어떤 분위기냐 매달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관세 여파 이거 언제 관세 부과할지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뭐 그다음에 이런 뭐 거죠. 엔비디아 H20을 못 팔게 했으니까 엔비디아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보면 뭐 연예인 걱정한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고 다시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소버린 AI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고 각 국가가 국가 주도의 이제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소버린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옛날 헤지펀드 소버린이 생각난다. 예, 근데 이게 원래 뭐 주권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각 국가마다 그렇죠. 독자적인 AI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나오는 게 신호탄을 쏜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중국에 못 팔더라도 나라별로 사면 엔비디아는 실적에 문제가 없겠네. 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 정책 여파는 이미 이제 오히려 반도체 실적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 그래요? 예, 선구매를 너무 많이 선구매하기 하니까.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러게요. 5월 지표도 좋았어요. 예, 그럼 6월 지표도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여파가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를 극복하려면 추가 수요가 더 생기면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뭐 D램, 낸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근데 지금 AI 반도체에 새로운 국면이 지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2년 내내 지금 3년째 지금 엔비디아만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월가에서는 주목하는 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를 주목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AMD가 뭘 잘하죠? AMD가 원래 이제 CPU, GPU 다 네. 잘하는데 예. CPU 때문에 주목하는 건 아니고
CPU는 이제 어차피 인텔을 좀 따라잡는 2위 업체였잖아요, AMD가. 근데 지금 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다음에 2위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초창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양강 체제로 갈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그래서 보통 한 7대3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게임을 열어보니까 9대1 뭐 이렇게 됐죠. 독주 체제로.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AMD 반도체를 쓰겠다. 나 이제 AMD가 굉장히 괜찮다, 멋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브로드컴이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쪽도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두 회사를 주목해야 되냐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갈 거고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제 바보형 된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엔비디아의 납품만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작년 내내 올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퀄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죠. 그렇죠.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TSMC,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어지는 이 3자 동맹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파트너를 손잡고 뚫고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AMD는 근데 기존에 삼성전자가 거래했던 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에 이제 HBM은 납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12단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MI 350에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원래 AMD가 MI 300 시리즈를 내놨다가 그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MI 350은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을 원래 원뜻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구글, 뭐 메타, 뭐 오픈 AI, 그다음에 뭐 테슬라에 있는 XAI까지 뭐 다양하죠. 근데 그쪽이 보면 사면 보통 뭐 한 20만 장, 30만 장, 뭐 10만 장 단위로 사죠. 근데 그 회사들도 지금 엔비디아 것만 갖다 쓰기에는 지금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MD의 MI 350이 하반기에 출시되고 내년에는 아마 400이 출시될 텐데 그 시리즈가 지금 B300까지 쫓아왔다. 블랙액 수준까지 거의 쫓아왔다라고 보고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월가에서 AMD가 주식으로서는 더 매력적인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올라오듯이 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목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AMD가 지금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MS를 만약에 20%, 30% 늘린다라고 하면 물량은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아직도 점유율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아무리 AMD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7대3 정도의 비중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망하느냐?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젠슨왕 씨의 CEO의 얘기가 초창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MS가 한 70%, 60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게 그걸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AMD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HBM4에 대해 개발을 조금 더 잘해서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랑 뭐 새로운 또 고객을 또 차지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도 이제 더 필요하면 갖다 쓸 수도 있겠죠. 맞으면 이제 거기랑 이제 코드를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바닥권 탈출 신호는 HBM에서는 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국면 진입이 이제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다른 파트너와 또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네. 물론 이제 얼마나 그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우리는 90%의 시장 점유율이야. 오는 놈들 까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 아니라 자기들 그 미래를 아니까 시장을 그렇죠. 자기는
한 70%의 시장을 가겠지만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AMD 주가 반등을 좀 잘 봐야겠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네. 또요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주목할 이제 점은? 여전히 이제 숙제는 반도체 수출 규제죠. 미국 정부가 중국에 규제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흐름을 보면 젠수랑은 지금 중국의 공급망 관련된 무슨 뭐 포럼 이런 것도 막 참여하고 얼마 전에는 대놓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반기를 약간 드는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차후에 공장은 대만에 지을 거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정부는 4년이죠. 이제 한 뭐 3년 얼마 남았겠죠. 근데 본인의 기업은 AI의 시장은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려가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가장 그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젠슨왕의 욕심이고,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규제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HBM 안 쓰고 DDR7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HBM을 공부하다 보면 AI 칩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GPU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GPU의 성능은 100인데 예를 들면 HBM을 8개 뭐 12개를 갖다 붙여도 그 100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그럼 HBM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HBM을 빼고 들어가는 AI 칩을 과연 또 중국 애들이 사줄 건가?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불안한 요소지만 이 불안감보다는 지금 시장은 그거는 이제 오래됐죠. 이미 알아. 이제 그러면 이미 그건 시장에서 반영을 다 했고 지금 새로운 수요처인 소버린 AI 쪽으로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 우리도 지금 신정부가 오만장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정우 배우보다 더 유명해진 네이버. 네, 네이버 그 AI 그 과정은 아니죠. 예, 네이버 센터장 하셨던 분들이죠. AI 그 하이퍼 클로버 X 개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또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연설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AI 소버린 AI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은 이제 거기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정부에 들어간 거죠. 차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차관급이 한 1억 2천 정도 받더라고요. 연봉을. 그러면 자기 연봉을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그분이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한 3억에서 5억 사이는 받지 않았을까. 뭐 10억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의지 있는 부분이 결국에 우리나라만 그럴 거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요차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HBM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HBM에서 또 뭔가 혁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HBM도 사실 뭐 HBM이 나온 게 사실은 뭐 5년 10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주도해서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힌 병목을 뚫기 위해서 뭐 유리기판을 쓴다든지 CXL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죠? 그런 게 좀 나올 가능성들도 공부는 좀 해둬야 되겠네요. 계속 연결될 그죠? 겁니다. 네네. 이제 유리기판은 뭐 어차피 비용이나 열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필요하고 HBM 자체도 지금 IOS가 1024개까지 늘어나 있는데 그게 김정호 교수님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10,000개까지도 될 수 있다 구멍. 네. 그렇게 미세하게 그렇죠.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래서 지금 HBM4 보면 베이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디램만 쌓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기판을 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판을 깐다는 건 그만큼 열을 더 많이 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HBM은 예전에 메모리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매년 성능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금 HBM 납품 못한다고 막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앞으로 결국에는 H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여전히 지금 메모리 회사, 메모리 삼강들이죠.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쫓아오느냐의 문제 정도로 D램과 똑같은 수준을 밟을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 만년 2위 SK 하이닉스가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를 제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만 보면. 그렇죠.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변화들이 온 것처럼 또 사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 걸 변화에 두고. 그런데.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엄청난 물량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ETF 이런 걸 좀 사는 건 어때요? 반도체 ETF 좋죠. 네네. 예. 지금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하이닉스 많이 올라와서 좀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을 테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맨날 간다는데 안 가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뭐 커피 쿠폰이라도 들어옵니까? 아니요.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죠. 예. 근데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세 회사가 투자를 엄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뭐 그냥 지금 이 상황은 반도체 ETF 안 산 게 더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마이크론이 올라온 건지 마이크론이 올라와서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회사가 HBM의 효과를 받고 지금 우상향 중이다.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반기에 이제 AI에 대한 그 버블론, 투자 과잉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들립니다. 지난달까지 저기 멀리서 들리던 얘기들이 이제는 싹 그분 얘기하시던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의구심들이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지나갈 거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그게 관세 노이즈로 막 시끄럽게 가면서 결국 몇 달 사이에 그런 의구심이 이제 거친 거죠, 그죠? 결국은 가는 거구나 확보가 됐고 좋습니다. 반도체 얘기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종목 얘기를 좀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얼마 전에 이제 소각한 거 1,300억 소각을 했고 꾸준히 지금 자사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여력도 충분히 더 있죠. 그것도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제 지금 녹화 당일날 급등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지인들한테 뭐 사야 되냐고 이제 자꾸 귀찮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 원래 얘기 안 하는데 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한미반도체 사놔라. 9만 원, 8만 원대면 충분히 사봐도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화가 더 좋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흑백 논리처럼. 그러니까 저는 한화도 잘 돼야 되고 한미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화는 약간 좀 과하게 포장이 됐고 한미는 너무 평가 절하를 받았다.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이 쓰시는 거 보면 약간 너무 뉘앙스가 한미를 약간 조금 좋은 소식도 약간 안 좋게 뉘앙스를 쓰시고 제가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사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 탑픽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살 거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중형주라고 하지만 시총 3위 기업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장비 기업으로 유일하게 10조를 돌파했던 기업이고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하는 뭐 40몇 프로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실적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그 마이크론 물량은 영업이익률이 더 좋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한미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이수페타시스 기판으로는 제가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새로운 건 너 자꾸 새로운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근데 그 종목들이 가야 나머지의 새로운 종목들도 갈 수 있다. 뭐 저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더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막 찾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 이제 막 스타트 하려고 하는 기업들 찾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기업들은 조금 아직은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대장이 가야 되죠.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전자가 가고 한미반도체가 가면 뭐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뭐 테크윈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단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1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3사에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지금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하이닉스 테스트 거의 종료 중이고 마이크론 이제 테스트 물량 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검사 장비의 중요성은 HBM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렇죠. 4, 5 뭐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바일이 또 확산될수록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D램도 발전할 때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양 N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HBM용 포토 레지스트 용액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움직임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올 수 있는 배경은 그만큼 HBM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검사 장비의 대장은 테크윙으로 놓고 그럼 뭐 DI라든지 YC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쫓아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대장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판은 어차피 당분간 이스페타시스는 한 몇 년 동안 좋을 텐데 이게 만약에 유리기판으로 다 대체되면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기판은 처음에는 메인보드는 유리기판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만 중간에 있는 실리콘 중간 기판만 유리기판으로 대체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갔을 때 유리기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판 쪽은 어디가 가장 관심인 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관심인데 지금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지금 피롭틱스죠. 피롭틱스가 최근에 이제 TGV 장비를 쇼트에 납품한 것 같습니다. 쇼트. 독일의 유리 원판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회사는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해서 유리를 자르는 장비도 거기에다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원판 만드는 회사들이 이 장비를 사갈까? 삼성전기가 사고 SK 앱솔릭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원판을 납품하기 전에 자기께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려면 그 장비를 갖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납품 이력이 있는 피롭틱스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SKC는 지금 동박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거지 거기 이제 투자 유치 받았다고 말레이시아 법인 뭐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아직 동박은 그 유리기판은 조금 더 생산한다는 이슈가 나와야 SKC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뭐 나쁘지 않은 관심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바이오는 뭔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좀 이렇게 들쭉들쭉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펩토론이 올라갔다 또 노이즈가 좀 있었고 그죠? 이제 또 이 대표님 얘기하시는 알테온 때 좀 올라갔고 최근에 또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뭐 신풍제약 이런 게 좀 삐쭉삐쭉해요. 이게 바이오의 좀 고민이거든요. 네. 일단 바이오는 고민을 안 하셔야 그러니까 되게 그 간단한 게 먼저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스캐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약사들은 조금 성장률이 좀 낮고요. 그리고 제약사들 중에 R&D를 강화하는 뭐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R&D보다는 기존의 약 팔기 더 바쁘죠. 그렇죠. 사업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번 돈을 투자를 하긴 하는데 비중이 좀 약하고 오히려 R&D에 강점이 높은데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부각을 받았죠. 그래서 약간은 바이오텍에 가까운 제약사들은 조금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제약사들은 사실은 여름에는 되게 안 좋고요. 네. 예, 찬바람 불면 좋아지죠. 왜요? 그 이제 뭐 어르신들이 약에 대한 수요가 그 노인분들이 약간 따뜻한 나라 가서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추우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 말씀하신 쪽은 그냥 약간 제조업처럼 돼버렸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주기를 타죠. 네, 바이오로서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뭐 바이오텍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텍을 보는데 바이오텍 중에 요즘에 최근에 중요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비만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텍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쉬고 있고 네. 그리고 원래 6월, 7월, 8월 정도는 약간 좀 비수기입니다. 네,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네. 어쨌든 인간이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핫하고 관심 있는 거는 비만 쪽이다. 예, 비만 쪽이고 지금 또 6월 20일 날 지금 오늘 녹화일이 19일인데 그러면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당뇨병 학회가 열리는데 이 학회를 바이오 공부하면서 저는 열리는지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네. 예, 근데 올해 그게 왜 부각이 됐냐? 매년 열렸을 텐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뭐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다 갑니다. 인벤티지랩, D&D 파마틱도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당뇨가 굉장히 큰 먹거리인데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당뇨가 만약에 완치되면 제약사들 문 많이 닫겠죠. 예. 약을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 약국도 한 절반, 3분의 1 이상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당뇨병 학회가 당뇨병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만 치료 때문에 예, 당뇨의 주요 원인이 비만에서 오는 경우가 있죠. 네. 당뇨가 걸려서 비만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비만 때문에 당뇨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약을 만들었더니 비만에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당뇨 치료 때문에 개발했던 약이었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살도 빠지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노보노디스크가 치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라일리가 쫓아오고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관련된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회사들 중심으로 관심이 되게 많이 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중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유명한 이름은 딱 이렇게 알려진 D&D 파마텍이라는 이제 시총 1조 될까 말까 했던 회사가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치료제에서 임상 이상에서 뭐 12주밖에 투여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중간 결과거든요. 중간 결과인데도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럼 이거 팔리지 않을까? 메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 간염이라고 해서 신진대사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술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런 거 갖고 지방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게 좀 심해지면 신진대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20조 시장 된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 지금 약이 메시 치료제가 지금 딱 하나가 완성되어 있는데 별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거보다 좋은 약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우리 연초에 2월 달에 올릭스라는 회사가 9,500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 치료제 임상 1상 때 가져간 건데 일라일리가 가져갔죠. 그러면서 부각되면서 올릭스라는 종목이 5만 원까지, 5, 6만 원까지, 6만 원대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메시 치료제를 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임상이 잘 나와서 지금 급등을 했고 그 회사는 근데 사실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그냥 일반 비만 치료제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한 6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아서 관련돼서 그럼 펩트론은 어떻게 됐냐? 펩트론 지난번에 뭐 난리 났었죠. 뭐 일라일리가 갑자기 다른 회사의 서방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거를 뭐 샀다. 근데 그게 옛날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 투약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서서히 방출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비슷한 양이 방출돼야 되는데 초반에 확 방출되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초반에 많이 이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헛구역질 나고 막 어지럽고 토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우리가 이제 그 복용해 보신 분들 주사 이제 맞아 보신 분들이 하루에 한 번 맞으라는데 2번 맞으면 만약 양을 높이잖아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양을 높이면 진짜로 토하고 구역질하고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왜 사갔냐? 노보노디스크가 가져갈까봐. 그걸 가져가서 또 이제 개량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좋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지금 펩트론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지금 밝혀져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여전히 좀 깨름직한지 22만 원까지 못 가고 뭐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인벤티지랩도 한번 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경구용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요. 또 펩트론과 같은 뭐 장기 지속형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1조도 안 됐죠. 이런 기업들은 요즘에 1조가 사실은 바이오텍 회사들은 좀 기술력 있으면 1조가 돈이 아닙니다. 예, D&D 파마텍 지금 얼마 보냐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갖고 계셔서 연락이 왔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한 2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20만 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사실 제가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흐름을 보니까 서로 상호 비교해 보면 그렇게 본 건데 애널리스트가 또 그렇게 보고서를 또 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쪽에 핫한 물질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뇨와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녹화 당일인 오늘도 이쪽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벤티지 랩을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보낼 여력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이쪽은 조정이 나오면 트레이딩 개념으로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뭐 하도 뭐 전쟁 이슈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질구레한 뉴스들은 잘 못 보시잖아요. 만 65세 이상 미국 노인들, 미국 공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만 65세 이상의 비만 환자들, 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비만 치료제를 의료보험 처리해 준다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환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바이오테크들이 문제죠. 제가 맨날 좋다고 하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왜 안 움직이냐? 움직이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닥 아직 모멘텀이 그닥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모멘텀이 뭐였냐면 키트루다 SC가 10월 달에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식약처에 신청했습니다. 키트루다 SC를 허가를 해달라고 식약처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신청한 게 아니라 다 대부분의 국가들한테 다 신청을 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월 출시가 변동이 없다. 지금 신청해야 10월 달에 팔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40만 원대를 찍고 다시 또 이제 뭐 흔들리고 있죠. 거기서 더 보낼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 관련된 이슈는 이제 좀 잠잠해졌다. 지금 계속 그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지금 그쪽은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 ABL 바이오는 한번 큰 시세를 줬죠. GSK에다 4조 2천억짜리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큰 시세를 주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리가캠은 그냥 꾸역꾸역 지금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약간 좀 느린 상태인데 지금은 우리가 분위기가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밸류업에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사실은 바이오까지 올 수급이 없다라는 게 맞죠. 그래서 수급의 공백. 그러니까 지금 이쪽보다는 시세가 나온 알테오젠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대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도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워낙 없다 보니까 조그만 좋은 이슈가 있으면 글로 막 몰렸는데 지금은 좀 이제 분산되는 형태. 그래서 신규 자금들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지나시면 뭐 어차피 근데 바이오텍 회사들이 여기도 희한하게 더울 때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바이오는 더울 때 사서 추울 때 파셔야 됩니다. 찬바람 불면이에요 여기도. 이상하게 바이오가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회가 1월 달에 주요 학회들이 많이 열리고 또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1월 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그리고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찬바람이 좀 불면 좀 좋아질 거다. 네. 바이오도 섹터 할 얘기 많죠, 그죠? 많은데 맞습니다. 좀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그죠? 예. 그게 이제 비만
당뇨 얘기하셨고 그죠? 네, 거기는 네. 이제 펩트론, 인벤티지랩.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바이오텍도 봐야 되는데 혹시 알테오젠은 계속 탑픽입니까? 알테오젠 계속 네. 탑픽이죠. 앞에 알테오젠 예. 그리고요. 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조정이 나오면 사셔야 된다. 지금 되게 비싸 보이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펩트론보다 쌉니다, 사실. ABL 바이오가. 그 싸다는 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펩트론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ABL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많은데 그 ABL 바이오는 사실은 여기저기 쓰여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항체 기술은 지금 4.2조라는 최고 가격을 매긴 기술을 판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GSK가 4.2조에 사갔다라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살 때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 되죠. 이제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4.2조 해서 뭐 계약금은 뭐 1,000억 미만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되면 라이센스,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계속 받는 과정이 중요하죠. 네.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한번 예전에 팔았던 기술을 계속 라이센스 그 마일스톤을 계속 수취하면서 마일스톤 수취한다는 건 그 약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신약이 된다라고 하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는 거죠. 알테오젠처럼.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어차피 10월부터는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면 이제는 돈을 이제 받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로 가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신약이 출시되면 마지막 받는 또 마일스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알테오젠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작년에 이것저것 기술 수출을 많이 했는데 다이치 산교를 작년 11월 달인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ADC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방암 허투라는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만드는 다이치 산교가 SC를 적용한 에너투 SC를 임상을 들어갔다. 이게 임상 들어간 게 뭐 별거냐, 뭐 이제 일상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약이 쓰고 있는 약인데 키트루드랑 똑같이 계산해 보면 에너투 SC가 쓰여지고 있는 약입니다. 거기에 SC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임상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약과는 다르게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제 임상 일상하면 내년 정도 되면 결과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투에 대한 밸류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 키트루다로 돈을 계속 받으면서 에너투도 진행이 되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 마일스톤도 중간중간에 받을 거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알테오젠이 무궁무진하다. 지금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비쌉니다. 네. 예. 여전히 뭐 오늘은 이제 비만 당뇨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메시 D&D 파마텍부터 해서 펩트론, 인벤티지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을 안 볼 수 없다 그죠? 네. 알테오젠 역시나 탑백이고 리가캠, ABL. 근데 유한양행도 있네요. 유한양행 뭐예요? 유한양행도 이제 로열티를 받을 텐데 렉나자랑 리브리반트랑 둘이 이제 그 병용을 해서 지금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용요법이. 예, 그 폐암 치료제인데 기존에 이제 그럼 타그리소의 시장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그리소를 쓰시던 의사분들이 일로 넘어가면 타그리소를 버립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능이 좋은 걸 쓰지 왜 성능 안 좋은 거를 쓸 이유가 섞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리브리반트가 지금 SC 제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 더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주가를 올려놓고 뭐 특별하게 별게 없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렉나자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연말쯤이면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병역요법 얀센에서 하고 있는 병역요법이 잘 팔린다. MS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한양행은 돈이 계속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늘어나겠죠.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되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잘 쉬고 있다. 조금 길게 보실 분들 있잖아요. 난 바이오는 좀 싫고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 안정적인 거 좋아한다 그러면 제약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유한양행이 가장 포트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새 정부 들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컸던 게 이런 그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어쨌든 그야말로 상법 개정이니까 법률 개정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원래 12일 날 통과 예정이었는데 네. 미뤄졌죠 한번. 그 미뤄진 거는 정치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진 거로 보시는 게 네. 맞죠. 그때 양당의 원내대표가 바뀔 시기고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장들도 바뀌어야 되고 법사위도 뭐 수장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이제 그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구성 중인데 이제 양당이 다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를. 그럼 이제 구성하고 이제 개원을 하면 통과를 시키겠죠. 민주당은 어차피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개정안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돼서 뭐 3% 룰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강행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6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큰 틀에서 처리를 하고 시행령으로 조절을 하겠죠. 어차피 법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개정안은 6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막 올라가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죠 옆으로. 대표적으로 지주사 같은 지주사들이. 네, 네. 예. 그래서 한 0.2배, 3배 이런 종목들이 한 0.5배 근처까지는 다 올라와 있고 뭐 0.4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주사들도 쭉 한번 보시면 본업이 잘 되는 자회사들이 장사가 잘 되는 회사들이 지금 PBR 1배가 다 넘어갔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그렇죠. 두산은 이제 뭐 아닌가요?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갔죠. 자체 훨씬 사업. 넘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업황이 좋은 쪽. 예, 그렇죠. HD 현대 같은 네. 경우가 보면 뭐 사실은 조선, 본업은 별로 없는데 조선 쪽이 좋으니까 그렇죠. 한 200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올리브영 갖고 있는 뭐 CJ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SK도 마찬가지고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 이런 회사들도 지금 좋은 흐름 가고 있고 아까 뭐 코오롱 티슈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티슈진 뭐 지금 상용화될 수 있다. 뭐 미국에서 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전 지주사 뭐 살까 봤더니 코오롱이 0.2배더라고요. PBR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겠다 그런데 지금 갔습니다 벌써.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의 기대감 뭐 시가총액이 지주사인데 뭐 3천억도 안 하니까 올리기 쉬운 거죠. 그리고 우선주들도 요즘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법 개정안에 제가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처리되고 나면 한 번 더 2차 랠리를 할 걸로 보고 지주사들은 법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짜로 통과되려나? 또 괜히 또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제 민주당은 통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그래도 원내랑 상의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또. 너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면 6월 안에 처리 안 되면 뭐 7월로 미뤄낼 수는 있지만 시간의 문제지만 어차피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숨고르기 할 때 이제 끝났구나. 세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불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불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가버넌스 문제 해소 주주환원 정책 법으로 아무리 정해도 기업이 안 하면 강제 조항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피해 가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피해 가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화가 돼야 되고 주주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까지 봐서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을 봤죠. 그렇죠. 네, 일본이 가버넌스 이슈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8,000포인트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8,000엔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엔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40,000을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4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이 4배 이상 잘 사라지거나 4배 이상 실적이 올라간 기업은 아무도 없다. 여전히 지금 일본 기업인 도요타는 뭐 사실은 안 좋고 뭐 나머지 회사들도 그닥 그렇게 뭐 유니클로 같은 회사들만 좋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과 수급을 올린 건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엔
PBR 1.4배만 가면 지금 1배인데 여기서 40% 올라가면 그러면 4,000포인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막 찾고 있죠. 근데 이게 찾는다는 게 좀 웃긴 게 그러면 성장주는 그럼 안 갈 거냐?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막 저 PBR을 찾아다니지만 저 PBR인데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안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맞다. 근데 그럼 PBR 1배 밑에를 쫙 검색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현대차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이 거기 관세 이렇게 이슈 있는데 사도 돼? 현대차 배당도 열심히 하죠. 배당 좋죠. 네. 예, 그 현대차 EUB 같은 거 사놓으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4~5% 나오죠. 배당 수익.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주사도 지주사 나름대로 가겠죠. 근데 거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부분 좀 낮고 유통되는 거래 그 유통량이 별로 없어서 이제 약간 호가가 변동이 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지금 더 갖고 있어도 좋을 수 있는데 일부 팔아서 일부는 현대차를 사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다가 뭐 댓글이 막 이상하게 막 달리더라고요. 네, 그때 현대차 18만 원이었을 때. 네. 너나 사세요 대표님 이런 거.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현대차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것만 하면 상법 개정만 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냐? 재계랑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 재계는 뭘 할 거냐면 계속 시행령으로 조금씩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통령을 압박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세법도 개정해야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셔서 많이 다들 아실 텐데 네. 분리과세가 돼야 배당으로 돈을 벌었는데 특히 대주주들은 주식이 많잖아요. 배당 받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굳이 그걸 내가 세금 내면서까지 배당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게 나오고 일부 이제 뭐 강남의 부자분들도 그러면 배당 받을 때 되면은 주식을 팝니다. 그렇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것도 계산해 줘야 되죠. 관리자들은. 이거 잘못하면 2천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일시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갑자기 주가가 우리나라는 빠지는 기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면 너도 나도 배당주를 살 충분한 여력이 있죠. 특히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배당 소득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단타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지금 어차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아마 이제 민주당이랑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모르겠고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반영을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입법까지 완료되면 시장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못 사겠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FN 가이드를 딱 누르셔서 진짜 지금 현재 PBR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0.5 언저리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그래서 현대차를 말씀드린 거고 현대차는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미국에 곧 상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또 밸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만약에 25% 물면 현대차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도요타는 25%, 10% 해주고 현대차는 25% 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맞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그냥 빨리 관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내가 대책을 세우지.
왜 자꾸 뜨뜨미지근하게 한다 안 한다 며칠을 안 한다 뭐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그 미국의 정책 이슈가 정확해지면 다 반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5% 맞으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거 지금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걸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종목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 어쨌든 상법 개정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일단은 지주사전에 첫 번째 그죠? 지주세, 네, 그럼 지주사전. 지주사 가운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려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제가 보는 데는 코오롱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한 2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BR 2배. CJ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CJ는 어차피 올리브영 관련돼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CJ 그룹이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제일 골치 아픈 게 CJ ENM. ENM, CGV 이런 거. 그렇죠. 네네. 영화 사업은 차츰 정리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뭘 키울 거냐면 티빙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CJ ENM이 이번에 또 뭐 우리 문화 뭐 K 콘텐츠 강화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밀어준다 51조 자금 규모 만들어서 또 이제 뭐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 가장 수혜 볼 게 웹툰 자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국내 OTT를 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티빙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뜰 수도 있죠. 그러면 CJ 그룹은 나쁠 건 없다. 엔터랑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은 뭐 CJ 그룹이니까 그래서 CJ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저 PBR이니까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지주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밸류가 비싼 지주사죠. 근데 여기는 성장 모멘텀이 다시 붙었다. 뭐가 있어요? 소버린 AI를 네이버랑만 하지는 못할 거고 카카오도 같이 동반해서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이용하는 플랫폼은 카카오입니다.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오픈 AI가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저거 한국 사무소 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픈 AI 협업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양강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지금 조선이 좋은데 조선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철이잖아요, 철. 그렇죠. 후판이라고 하는 두꺼운 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페인트. 그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 막 집에 바르는 거 그 선박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꾸 벗겨지겠죠. 네. 이게 바닷물이랑 자꾸 닿으니까. 특수도료. 특수도료를 쓰는데 특수도료를 쓰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노르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 말고 그죠? 예. 약간 좀 적은 회사인데 그런 밸류 낮고 예. 또 회사에서 그런 주주환원에 별로 무관심하고 그죠? 예. 그런 조그만 데를 많이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로 네. 눈에 띈 게 이제 노르홀딩스가 딱 보였고 네. 자사주가 한 22%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상장 주식 중에 자사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4등. 시가총액 얼마 안 하죠. 근데 PBR 지금 한 0.6배 정도까지 5, 6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여기가 지금 작년부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업이 좋아서 여기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자회사 아까 이제 특수도료 만드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노르페인트는 그냥 일반 건설 자재라고 보면 되고 노르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랑 합작 법인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특수선박도료 1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방호도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따개비 못 붙게 하고 뭐 이런 특수도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 밑바닥에 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르홀딩스가 그럼 HD 현대랑 다를 게 없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페인트는 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적은 재작년부터 23년부터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좋아 보이고 또 자사주가 많다라는 건 소각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당도 생각보다 짜게 안 줍니다. 한 3% 정도 주니까 그것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최근에 네. 올라갔다 좀 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이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주사나 이 저평가되어 있는 PBR주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예. 또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셨고 금융주 얘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죠. 지주사나 뭐 저평가는 그렇고 금융주는 사실은 그런 밸류업 이런 거로 보면 금융사 지주사들이 좀 금융지주가 올라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증권주가 좀 세게 올라고 그죠? 네. 이제 금융지주들은 한번 전 정부 때부터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 그래서 지금 슬로우해진 거죠. 그렇다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KB금융 여전히 싸고 뭐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다 이제 4대 은행을 갖고 있는 그 지주사들은 저는 나쁘지 않은데 신호탄을 쏜 건 한국금융지주가 먼저 신호탄을 쐈고 이제 여기는 롤 모델이 뭐냐면 그냥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PBR이 지금 거의 2배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정작 메리츠는 못 가잖아. 이미 미리 올라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미리 올랐고 그 교과서를 보고 음. 나머지 증권주들이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메리츠처럼 은행이 아닌데 금융지주사로 가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국금융지주가 튀어나온 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그냥 증권주도 가겠네. 시장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도 올라오고 있고 뭐 NH투자증권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작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죠. 거기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그 항상 얘기하는 두나무 지분 갖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엮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증권주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좋게는 보는데 올 초부터 증권사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여의도에서 이제부터 증권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연초에. 그게 정확한 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의지일 수도 있죠. 예. 증권사들이 워낙 PBR이 낮으니까 PBR이 낮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만큼 거기도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은행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대부분 다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다음에 항상 박스피라고 여기는 그런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걸 벗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 관련된 거 또 지배주주 이 주주 환원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것들도 네.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보니까 자기 주주들에게는 주식 가진 사람에게는 뭐 7만 원인가 8만 원, 10만 원짜리 쿠폰을 주대요. 그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거 좋은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주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네, 네. 존재감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죠? 주주 환원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주식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걸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낯설게 오히려 생소하게 느끼는 거죠. 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